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인 34.7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되는데요. 이제 국민의 선택만을 남겨둔 시점입니다. 오늘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6.3 대선 본 투표율이 시작이 됐고요. 7시 기준 투표율 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8시 투표율도 나올 텐데 저희가 나오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율을 짚어보면 역대 두 번째인 34.74%를 기록했습니다. 초반 페이스는 역대 최고치로 갈 것 같았습니다만 지난 대선의 사전 투표율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80%를 넘길 수 있을까 여러 이제 궁금증을 낳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래서 뭐 사전 투표 첫날만 해도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걸로 좀 예상이 됐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난 대선 때보다는 투표율이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77.1보다는 안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지난 대선을 조금 복귀해 보면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당 프리미엄이 있었던 이재명 후보하고 그때 보면 윤석열 아마 후보가 약간 보수의 스타처럼 굉장히 스타성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 프리미엄을 얻은 이재명 후보하고 어떤 보수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보하고 보수 진영이 그냥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다 넣어놓은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면 마지막으로 일단 뭐 보면 일단 보수의 어떤 단일화가 실패했거든요. 이준석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가 실패하면서 그런 또 실망감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그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 때만큼은 어떤 보수 유권자층들에 대한 어떤 강인한 어떤 흡인력들이 지금 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아마 또 뭐 이준석 후보의 어떤 막판 실언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지금 지난 사전 투표를 보면은 영남권에 어떤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어떤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많다. 다만 아마 오늘 지금 다른 평균 투표율보다는 지금 영남 지역, 특히 대구 지역이 좀 높은 걸로 봐서는 그나마 막판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독재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투표장에다 한 표 뭐 찍어달라는 그런 이제 뭐 막판 호소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대선 투표율은 한 60대 후반에서 한 70대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 시각 투표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8시 기준 투표율이 나왔는데요. 5.7%. 지난 20대 대선보다 0.7% 앞선 결과이고 모든 투표율은 이제 오후 1시에 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올지 알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지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던 15대 대통령 선거 때 80%를 넘은 이후에는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 생각에 80%를 넘기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고요. 대체적으로 19대 대선이 77.2%, 20대 대선이 77.1%여서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70%대 후반 정도는 나와서 투표를 하는 것이 본인의 참정권을 행사하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포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정도로 수렴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번 사전 투표율보다 낮은 것, 그다음에 특히 TK 지역과 영남권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낮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투표 유인을 찾기 어려워하는 보수층들이 좀 꽤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TK 지역과 영남권에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77%를 넘길 것인가 아니면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판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야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이 국민적인 정당성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패배한 측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투표율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또 국민적 민의를 수용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고요.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는 것이 국민의 힘을 정당으로서 국민의 힘이 아니라요. 진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참정권 그것이 어떤 힘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좀 나오셔가지고 투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사전 투표율을 조금 살펴볼게요. 전통적으로 이 민주당 지지가 강했던 호남 지역 역시나 높았습니다. 반면에 영남권 지역 낮았죠.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오늘 본투표에서 이 영남권 지역의 대중들이 좀 나와서 투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후보별로 유불리가 있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그럼 이제 지난 사전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사전 투표를 한다는 것은 본 투표율까지 며칠 남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 어떤 변수가 생기더라도 본인들이 찍으려고 하는 후보를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강연한 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그때 보면 광주, 전남, 전북에서 높았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텃밭이다 보니 저는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탄핵 심판 또는 뭐 내란 종식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빨리 굳혔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TK에서 또는 영남에서 투표에 좀 올라간다고 한다면요. 예. 저는 아마 그건 또 국민의힘의 텃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조금 많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보면 최근에 지금 명남권에서도 보면 아마 이번에 호남에서 어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 보고 예. 보통 뭐 보면 이렇게 호남에서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영남권에서도 조금 반작용 비슷하게 투표장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영남권에서는 좀 유별나게 또 사전 투표가 약간은 뭐 부정선거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 투표에 대해 조금 꺼려하는 그런 유권자들도 많았는데 만약에 오늘 TK에서 또는 PK라든가 이런 영남권에서 투표율이 많이 올라간다면 국민의힘에 상당히 조금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보면 나름대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의미 있는 상승 추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좀 영남권의 투표율은 상당히 조금 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지금 현지 시간으로 보면 대구 지역이 7.1%로 최고 투표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만약 본투표율 높게 나온다면 후보별로 유불리 좀 짚어주시죠. 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구도의 문제랑 유권자 지역 문제 두 가지를 판단해 선거 구도가 그러니까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에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에 대해서 정권 교체가 좀 높은 편이었었고 예. 탄핵 찬성과 반대도 마찬가지 탄핵 찬성이 높은 구도였었습니다. 이런 선거 구도가 계속 진행된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교체와 그다음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투표율 상승 자체는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분들의 포션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 말씀하신 것처럼 TK 지역 또는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강남 3구 같은 지역의 투표율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막판에 보수층들이 결집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득표율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는 뭐 간극이 좁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투표율이 낮다고 한다면 저는 투표율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사전투표 같은 경우도 TK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8% 정도, 그다음에 경북 지역이 9% 정도가 낮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상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보수 주권자 등이 많이 안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율의 득표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두 가지 상황 자체 다 전반적으로 전체 선거 구도인 정권 교체와 탄핵 찬성의 유권자층의 큰 흐름들을 억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들긴 합니다. 예, 현재 투표율을 기반으로 결과 어떻게 예측이 될지 짚어봤고요.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마지막 유세 장소에서의 후보들의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의 밤에 국회로 달려올 때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방탄 괴물 독재를 막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활짝 꽃피게 하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대구가 바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새 후보의 어제 마지막 유세 현장 보고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 청계광장에서 시작해서 여의도 광장으로 피날레 유세를 마무리했고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 가락시장에서 시작을 해서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마지막 유세를 펼쳤습니다. 말 그대로 피날레 마지막 유세가 담긴 의미가 굉장히 클 텐데 이 장소가 주는 의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이 탄핵으로 비롯된 선거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 심판, 대란 종식 이것만 계속 내세우고 있던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기억 속에는 보면 작년 12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일어났던 어떤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환기시키면서 본인이 아마 집권했을 경우에 어떤 내란 종식이라든가 탄핵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명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한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탄핵 심판, 내란 종식을 내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이 안고 있었던 어떤 사법 리스크라든가 또는 본인의 가족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막판에 계속적으로 불거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나름대로 좀 듣고 조금 관심 분산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메시지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아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번 대선에 나서면서 굉장히 조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탄핵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구도도 나빴고 또 그 대선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보면 또 후보가 교체되는 그런 여러 가지 소동도 있었고 또 이준석 후보하고 어떤 단일화도 최종적으로 결렬이 되고 실패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기존에 우리 후보들이 하였던 우리 보수 정당에서 했던 이명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청계천이었고요, 서울광장이었고 또 지난번에 윤석열 전 후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또 청계천 우리 시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보수 정당의 어떤 맥을 잇는 그곳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보수의 정치 핵심이 바로 그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렬하게 보이면 아마 마지막 남아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강렬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시청을 서울시청 광장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어제 양당 모두 여의도 광장이며 시청 광장이며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피날레 유세를 함께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은 방송인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고 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와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특색이 있는 양 정당의 피날레 유세였는데 어제 마지막 유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대로라면 2027년 3월 9일 선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 2025년 지금 6월 3일 선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중간에 내란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측면. 그럼 이번 선거의 원인은 소위 그러니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파면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내란을 일으킨 세력들을 어떻게 정식시키고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네. 이 극복하는 과정의 상징적인 공간이 국회 앞이었었죠. 12월 3일, 4일 이재명 후보가 국회 담을 넣으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국회로 모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었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달려와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았던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면 그 이후에 저도 이런 어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되는데 12월 7일 날 국회 앞에 많이 모였던 분들이 보면 국민의힘에 의해서 탄핵이 통과가 안 됐거든요. 12월 14일 더 많은 국민이 나와서 그때 가서야 탄핵이 됐기 때문에 국회는 그야말로 대한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최첨단의 모습들, 가장 예를 들면 간절한 모습들이 보였던 공간이었다. 그 공간을 통해서 6월 3일 선거에서 압도적인 응징을 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국회 앞 어떤 마지막 유세의 핵심적인 쟁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한 겁니다만 내란 종식이 돼야지만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시작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란 종식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란이 종식돼야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가 좀 힘있게 출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란 종식은 곧 민생 회복이랑 결합돼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 앞이라는 공간을 민주당 선택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막판 어떤 대변수를 노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뻔한 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국회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킨 곳이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서울시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한테 딱 명확한 이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대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제까지 적어도 내란 문제에 대해서
네. 공식적인 어떤 사과와 반성을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 하나랑 또 하나는 여전히 어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어제 좀 반응을, 그러니까 서울시청이라면 좀 반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아주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측면에선 좀 서울시청이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활용이 좀 좋은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이 서울 중심지에서 유세를 마무리했는데 한편 이준석 후보는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두 자릿수 득표를 해야 본인이 이번에 40대 기수로 내세우고 세대 교체 그리고 또 보수의 교체까지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자릿수가 정말 중요한데 지금 아마 그 국민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저 3차 토론회에서 마지막에 어떤 실현에 가까운 굉장히 큰 이제 뭐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내세우고 있는 그 중에 세대 교체도 있지만 하나의 보수 교체가 있는데 그 보수의 심장이 아무래도 대구다 보니 예. TK로 간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예.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전체적인 득표율이 10%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TK에서 10%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TK에서 10% 정도가 나와야 적어도 이번에 단일화는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본인이 어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구보수 외에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보수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대구에서 보수의 차세대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좀 자리를 매겨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지금 TK에서 보면 이번에 만약에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결국 그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김문수 후보하고의 단일화가 실패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본인이 앞으로 보수의 차세대로 또는 구보수로 갈아엎는 새로운 이준석 브랜드의 신보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TK에서부터 바꿀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렬하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어떤 TK에서 이번에 얼만큼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느냐. 이준석 후보는 어제 시드머니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어떤 본인이 앞으로 보수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건데 TK에서 어느 정도로 아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을 접고 지지해줄지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TK 지역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얼마나 지지를 표현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대구에서 마지막 유세했는데 이런 가운데 또 보수 진영 단일화를 거부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 이준석 후보가 지금까지 내내 선거운동했던 것이 학식운동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예. 대학교 가서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네. 2030을 중심으로 특히 2030 남성들에게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얘기한다면 남아있는 곳이 TK 보수층의 지지층들이 남아있는 표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아마 보수층들 같은 경우 고민스럽겠죠. 단일화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PK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와 이준석 후보의 득표라고 얘기하는 이 수치의 영향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TK 지역이 어떤 사람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총력전을 좀 펼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게 뭐냐면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논리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단일화를 해서 이를테면 1+1이 2 이상의 효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들이 많다면 그런 얘기가 통하긴 하겠습니다만 1+1이 2가 안 되는 여론조사가들이 꽤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논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패배했을 때 패배의 원인들을 분산시키는 거는 패배한 정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중에 하나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중에 보수 지역이 재편됐을 때 본인에게 다가올 패배 원인에 대한 책임론에서 나름대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TK 지역에서 내가 얼마만큼 득표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의 정치공학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게 이준석 후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라는 부분들과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혐오하는 방식의 정치 방식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수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파가 되지 못하는 정치를 통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걸 깨지 못했다. 저는 이걸 깨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두고두고 이준석 후보에게는 가장 아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리고 미래를 갉아먹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나중에 아마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단일화 이슈가 가장 큰 이번 대선의 키워드가 됐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고 깜깜이 선거운동 기간 이전까지 줄곧 1위를 달려왔던 이재명 후보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을 연이어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새나고 새표가 나라를 구한다라고 호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상으로 꾸준히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계속해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그래서 뭐 토끼를 잡을 때 호랑이가 막판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되는데 전 세 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우리가 한 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괜찮 좀 욕심이 많거나 왜 하필이면 세 표를 얘기하지 했는데 예. 그 세 표 의미를 굳이 따져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본인이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도전이기 때문에 그 삼세판 의미가 있나? 두 번째는 지난 12월 3일 그때 비상겸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3위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12월 3일 비상겸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또 오늘이 6월 3일이기 때문에 6월 3일 날 투표를 많이 해달라는 건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는 그 상황이었지만 아마 마지막까지 본인이 후보로서 뭐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 때는 본인이 지금 마지막에 뭐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있었지만 어떤 아들의 어떤 음란 댓글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예. 거기다 어쨌든 뭐 또 짐 소로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또 지지를 했다는 그런 약간 뭐 사기에 가까운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호감들이 생각보다 또 뭐 커질 수도 있다고 봐서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표가 아니고 한 세 표 정도 굉장히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이제 뭐 메시지를 내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에는 고개를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모습과 어제까지도 끝까지 한 표를 호소하는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걸 좀 절박함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절박한 거죠. 저는 이건 뭐 이재명 후보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두 분을 아니면 세 분을 네 분을 다섯 분을 함께 손잡고 와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1, 2, 3 선거운동도 했었죠. 그래서 1번 예. 이재명, 세 표 이렇게 말씀하셨던 측면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응징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투표라고 얘기하는 건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서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대통령도 또는 어떠한 정치인도 구테타와 같은 내란을 꿈꾸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명백히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하셔서 더 압도적인 방식으로 응징을 해주셔야 된다. 이건 예를 들면 역사적인 아주 징표인 거죠. 네. 그런 의미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국민이 나온다고 얘기한다면 정당성이 높은 거죠. 51% 투표율로 당선된 분보다는 81%의 투표율로 당선된 분에 대한 정당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예. 정당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 기반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매우 그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뭐 여론조사 지표가 조금 잘 나온다고 해서 고개 쳐들고 그 다가가게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종으로서 부리겠다고 선택하고 있는데 종이 고개를 들고 나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자세로 저는 이것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하면 5년 내내 그래야 되는 거겠죠. 고개를 숙이고 국민들을 위해서 수단으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이런 투표를 줬던 국민들에 대한 저는 성실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표의 의미에 대해서 두 분께서의 어떤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사표론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반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완주가 이재명 후보로에 가는 중도층의 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저수지론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뭐 저수지로는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어서 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볼 땐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30이 아무래도 조금 뭐 이번 탄핵에 대한 입장 또는 우리 보수 정당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2030표를 이준석 후보가 어느 정도 흡수해주면 이재명 후보로 가는 표를 조금 뭐 삭감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아마 저수지론을 좀 꺼낸 것 같고요. 아마 사표론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대선의 막판 전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쨌든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준석 표로 가는 부분을 사표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차피 보수 후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사표로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하고 최종적으로 단일화 협상을 애당초부터 마음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어떤 뭐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한 적도 없고 본인이 김문수 후보를 만난 적도 없고 이렇다는 건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비상계엄이라든가 탄핵에 대해서 바라본 입장도 틀렸고 또 본인을 당대표에서 쫓아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감정이 있었겠지만 저는 본인이 지금 40대 기순을 꺼냈기 때문에 5년 뒤에 45세도 또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고요. 예. 또 50이 돼도 출마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이번 대선이 아니고 다음 대선에 2030년 대선에도 보면 결국 본인이 계속 또 그때도 출마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정당에서는 또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단일화는 언제든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본인의 명분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후보는 이준석 후보대로 아마 40대 기준을 내세운 그 부분을 계속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이 사표를 어느 정도 맥힐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 가는 표는 반 이재명, 반 김문수 이 표가 강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사표론이 어느 정도 맥힐지는 일부분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이준석 사표론, 저수지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속에서 이준석 후보는 본인을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범보수 진영의 유일한 대안이라면 본인의 지지율이 더 높아야 되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선거 전략상 저는 구호란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저수지론 이런 게 좀 이해는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중도층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권 교체와 탄핵 찬성의 여론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전 그렇다면 이 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가면 갔지. 김문수나 이준석 후보에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앞뒤도 안 맞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일화라고 하는 게 1+1이 2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데 1+1을 하면 뭐 1.5, 뭐 1.7 이렇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준석 후보가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김문수 후보한테 표가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럼 나한테 표가 안 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어떤 논리인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표론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볼 때 이 사표론도 말이 되나? 2030과 중도층일 텐데 이게 이준석 후보한테 예를 들면 많이 갈까? 많이 가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이 사표가 말이 되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저수지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국민의힘이 단일화론을 주장하다가 단일화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고위지책의 논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수지라는 것도 국민이 들으면 그 말이 이해가 되네. 저수지가 맞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전히 단일화에 대해서 그 꿈을 버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캠프에서 이걸 만들어내셨다면 잘못 만들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뭐 새 후보들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고 정말 쉼없이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당한 이후에 60일간의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것이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방 시간이 지나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각 당의 문제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도 그렇고 지난 60일 기간 동안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분기점을 우리가 대선 후보 등록을 기준으로 보면요.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땐 정치적 위기가 지난달 5월 1일 대법원에서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때 본인이 대법원에서 이게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제 또 우리 김어준 TV에 나와서는 당연히 대법원에서는 이게 기각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조금 안심하고 있다가 아마 파기환송되고 그것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받아서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거든요. 예. 곧 아마 본인이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본인이 곧 대통령이 될 꿈에 이제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충격적이고 아마 저는 기억이 남고요. 또 하나는 그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정말 그 2018년도에 서울시장 출마하고 난 이후로 거의 한 10여 년 정도를 거의 뭐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들 일어나서 사과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사과하는 그런 일어나지 않았는 그 상징적인 굉장히 인상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근데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 대선 후보 등록하기 전에 후보가 교체가 되는 정말 이게 뭐 초유의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느꼈을 그 충격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 상당히 초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 후보 등록 직전에 엄청나게 본인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걸릴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단지 이제 그 대선 후보 등록한 이후에는 보면 어쨌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하고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굉장히 뭐 이 이재명 후보에게 열세인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지만 단일화가 실패한 부분이 아무래도 정치적 계기로 볼 때는 뭐 그런 뭐 사건인 것 같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1, 2차 그 TV 토론회까지는 상당히 좀 탄력성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40대 후보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신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에 있다가 3차 토론회 때 결국 또 이재명 공격수 또는 이재명 때리게 하다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발언들이 또 나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준석 후보에게는 또 다른 또 정치적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마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3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 전에 또는 이번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느껴서 정치적 위기와 이런 것들이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종욱 특보께서는 지난 60일의 기간 동안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는 뭐 60일로만 한정한다면 뭐라고 그래 4월 4일이죠. 그러니까 내란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4개월 동안 헌재가 결정을 하지 않았고 많은 국민들이 몸이 다르셨고 분노하셨던 측면들이 있었고 4월 4일 날 결정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체제가 종식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선거운동이 시작되는구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세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안도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4월 4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는데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한 측면들이 꽤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 극복이 되고 조기 대선이 되게 되면 안정적으로 갈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결정도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했던 결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 어떤 판결이 나왔었는데 대법관들 12명 중에 10명이 그래서 이틀 만에 6만 8천 페이지라는 기록물을 보고 의견을 제출해서 9일 만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렇다면 이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연장되고 있구나.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구나. 이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측면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볼 때 충격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후보 바꿔치기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원 당규에 의해서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뽑았는데 그 후보를 그냥 바꿔치기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선거운동이 거의 2, 3일 동안 진행되지 못하게 한 상황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원들의 판단을 갖다가 뒤집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당 지도부가. 이건 반민주적인 역행인데 다른 당은 몰라도 국민의힘은 이러면 안 되거든. 왜냐하면 파면당한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잘못이 있는 정당인데 이제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이 정당이 존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4월 4일의 장면 하나와 그다음에 또 5월 달에 벌어졌던 국민의힘의 또 후보 바꿔치기 죄송합니다. 교체가 맞는 거겠죠. 후보 교체 과정 자체가 좀 되게 좀 의미 있고 국민들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60일 기간 동안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공통적으로 파기환송 그리고 후보 교체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막판까지 이 변수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게 각종 의혹 그리고 설화 리스크가 떠오르고 있거든요.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민주당에서는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그 보수 성향 단체죠.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연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혀 연관성을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금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어쨌든 지금 보면 최근에 그 막판에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어쨌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설나는 여사에 대한 학벌 비하 논란도 좀 있었고, 거기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아들의 어떤 상습 도박 또는 뭐 음란 댓글 단 부분에 있어서 어떤 벌금 500만 원 받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히 조금 뭐 이재명 후보 가지고 있던 도덕성 문제에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악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나름대로 민주당에서 그동안 좀 준비해 둔 네거티브를 하나 던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그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그 보수 단체, 보수 역사 단체 같은데 그 보수 단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있는 그 단체의 어떤 대표자도 알고, 그리고 그 보수 단체가 어떤 3년 전에 어떤 창립 행사를 할 때 김문수 후보가 그때 아마 기독자유통일당 어떤 뭐 대표자의 자격으로 가서 어떤 격려사도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단체가 어떤 댓글 조작한 의혹과의 관련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어떤 공모를 했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잘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앵커님들을 어느 정도 과거부터 좀 알았다는 것만으로 두 분의 앵커분들이 어디 가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모를 했다거나 지시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그 단체하고 또는 그 단체 대표자하고 알기 때문에 그 단체가 행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조금 정말 네거티브다 이거는.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전혀 그 단체에 대해서 댓글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조금 뭐 네거티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나름대로 이번에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기현 판사,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지기현 판사에 대한 어떤 강남 뭐 룸살롱에 가서 술접대를 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흐지부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번에 댓글 조작 의혹한 부분에 김문수 후보가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오늘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을 때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정치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막판에 민주당의 악재를 털어내기 위한 관심 분산을 위한 그냥 준비된 네거티브일 뿐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근 이 악재에 대한 분산시키기 위한 네거티브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의혹,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좀 두 개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일단 한 매체가 거기 잠입을 해서 인턴 기자가 잠입을 해서 그 사실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댓글 공작을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겠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금 당장은 지금 수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대선 이후에 이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 그 결과에 맞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거기서 그럼 왜 이 단체가 이걸 했을까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조직적으로 그것도 예를 들면 어떤 집단들이 모여서 뭐 정당의 결사를 가지고 하는 거라면 뭐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긴 그런 것도 아닌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늘범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늘범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공약을 만들었고 1조라고 하는 큰 돈을 투입을 해서 그 사업이 갑작스럽게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런 1조 원의 이권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일박스쿨이라는 곳이 늘범 교사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조치를 하면서 거기에 인증을 어떤 전제로 해서 이분들이 댓글 공작을 했던 일을 했다. 그렇다면 이 리박스쿨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와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이제 왜냐하면 리박스쿨과 그다음에 김문수 TV가 이제 협력기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면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 후보를 나쁘게 댓글로 만들고 김문수 후보는 좋게 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일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숨기면서 자기들끼리 했을까? 그럼 분명히 이거 여기서 알리지 않았을까? 알린 내용들이 사전에 미리 알고 공모한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 추후에 이렇게 했다고 알린 건지 그건 저희들이 이후의 과정에서 알아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국가의 공약 사항들을 특정한 보수 단체들이 개입을 해서 그 이권들을 가지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매우 중대한 사태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가 이번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저희가 수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이런 일들을 빨리 발본색원 해내야지만 이런 꿈들을 이권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알았을 거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수님 제가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진보 매체에서 이제 보도한 영상을 보면 실제 잠입 취재를 한 것이고 그 손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학부모 단체가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과정에서 조정훈 의원과 또 만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보시는 건지 김문수 후보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과 그 보수 우리 역사 단체하고는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보수 역사 단체가 보면 그동안 어떤 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조금 편향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 단체가 만들어졌고 아마 그런 활동을 해온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김문수 후보가 뭐 우리 자유통일당 활동할 때도 그렇고 보면 상당히 조금 이 보수 가운데 보수 이념을 굉장히 조금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단체가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해서 격려도 하고 그 단체 대표자하고도 상당히 관계를 가져왔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뭐 김성동 원내대표나 아니면 김상훈 정책위원장도 그 단체의 대표자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지원방을 논의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단체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어떤 댓글 조작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거라고는 지금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공모를 한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전혀 없는데 갑자기 그 단체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단지 그냥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가 그 단체의 대표자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단체의 어떤 창립 행사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댓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재명 후보 아들이 어디 가서 어떤 음란한 댓글을 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몰랐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도 그 단체가 그냥 어떤 편향된 역사교육을 바로잡는 그런 활동을 할 줄 알았지 거기서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할 줄도 몰랐다는 건데 갑자기 김문수 후보에게 책임을 지라고 해버리면 그 단체의 대표자를 만나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건 너무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그런 것들은 결국 민주당의 마지막 지금 벌어지고 있는 악재를 덮기 위한 그런 용도의 어떤 네거티브가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대법원 이 사전 소통 의혹을 받고 있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파기환송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 빨리 정해주자, 빨리 기각해주자라는 얘기로 들었는데 갑자기 바뀌었다 하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문수 후보는 이 내통자가 있다고 실토한 것이다. 사실일 경우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내통을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죠. 예를 들면 지금 유죄 추정에 파기환송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건 내통이란 말 전원이었겠죠. 내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통을 했는데 그 내통을 한 작업 결과가 그쪽에서 기각이라고 얘기했는데 결론적으로 10대 2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원이고요. 그 논리로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은 할 얘기가 없어요. 헌재 판결 과정에서 그 의원들이나 지도부가 다 얘기했던 게 4대 4다. 뭐 이건 그럼 내통의 결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발언들을 반추해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국민의힘도 과거에 내통을 했나? 헌재랑? 이런 의심을 받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왜 기각이라고 얘기했냐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왔습니다만 2심에서 부장판사 3인이 모여서 가장 장문의 어떤 판결문을 냈고 그 판결문의 결과가 1심을 완전히 뒤엎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논거가 뭐냐면 그 대법원의 판례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결론을 내려서 이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죄다라고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부장판사분들이 무슨 뭐 국민의힘 논리대로 진보적인 분들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 판결의 근거는 무조건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 그리고 그 판례도 어떤 분들이냐? 실제로 6개월 전에
그 판결을 내렸던 대법관들이 계시는 판례를 가지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상황이니 안에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상황이 나왔으면 당연히 기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기각의 사유 중에 이유가 뭐냐면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건드릴 수가 없고 법리만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다 2심에 따져가지고 이거 무죄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사실을 변경시키면서까지 유죄 추정의 판결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이렇게 빠른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어떤 연루성들을 의혹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죄를 해도 문제고 무죄를 해도 문제고 2심이 무죄를 내렸으면 제가 볼 때는 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대선 이후에 판결했어도 좋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정치적 판결을 했다라는 측면들에 대한 의심들이 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법원 내부의 어떤 흐름에 대한 전언들을 전달해 들은 거지 그걸 내통이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뭐 그 논리대로라면 과거에 국민의힘도 헌재랑 내통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리박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명확한 증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뭐 막판에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이 다 모든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예.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해놓고 본인들의 잘못한 부분들을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진짜 그야말로 논리적 비약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통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정도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은 그 뭐 기각된다, 무조건 무죄로 취지로 나온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지점이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적어도 어떤 그 판결이 무죄로 나온다는 것 또는 기각될 것이다까지는 본인이 예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판결에 대한 대법원 내부의 어떤 흐름이 있다, 기류가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아마 이번에 파기환송되기 전까지 보면 약간 민주당의 분위기도 조금 심상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굉장히 좀 속도전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굉장히 빨리. 그렇다면 민주당이 당연히 그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어떤 재판 진행적인 거 보면 우리 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또는 뭐 출석을 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좀 재판 지연 전략을 펴는 게 맞았는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조금 속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리 이의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내통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대법원의 누군가가 이재명 후보에게 가까운 누구에게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럼 내통이라는 표현 외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는 거죠. 이게 내통이라고 하는 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적어도 안에서 지금 대법관들이 논의하고 있는 판결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대법원에서의 나름대로 이거 내통이 있는 거 아니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점을 짚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는 들었다는 거지만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 대법원에서 누가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게 가까운 분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법원에서 좀 내부 감찰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대법원은 진짜 어떻게 보면 판결에서 고도의 보안성이 필요한 곳인데 미리미리 그 우리 피고인에 대해서 어떤 판결의 결과가 이거는 기각이 된다, 이거는 유죄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알려진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듣고 있었던 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그 판결 결과에 그러면 승복할 것이냐.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서 보면 불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내가 들었던 거하고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조금 강도가 높은 감찰을 해서 누가 이재명 후보 측에 이러한 대법원에서의 어떤 사전의 흐름에 대해서 전달했는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고 보고요. 특히 보면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감찰 요구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기현 판사의 강남 룸살롱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법원을 그때 부르고 또 청문회도 한다고 하고 또 감찰을 요구했었잖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그러한 흐름을 누구와 민주당에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를 해야 되죠. 고도의 감찰을 요구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민주당에서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그냥 민주당에서 볼 때도 대법원에 무슨 나름대로 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무슨 작업들은 좀 있었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내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판결 내용을 알았던 건 아니죠. 그냥 판결은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했던 거랑 정반대 판결이 나왔게 판결 내용을 알았던 게 아니라
대법원의 분위기겠죠. 상식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 3심은 무죄입니다. 상식적으로. 대부분 다 그랬어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례성이라고 하는 거 누가 들어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것이 판결을 내리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2심이 무죄였는데 3심, 아, 이 법리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볼 때는 법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 판단되는 내용들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회성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통이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통의 결과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에 개입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얘기했던 방식과 무관하게 매우 속도적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속도적으로 밀어붙였을 때에는 아, 이 부분들을 대선 전에 내가 털고 나가려고 한다. 털고 나가려고 상식적으로 기각이 상식적이었겠죠. 근데 적어도 그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를 갖다가 유죄 추정으로 파기환송을 시켜버리면 그건 예를 들면 유권자들한테 저 사람은 유죄로 추정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라면 선거에 개입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법원들은 그런 선례가 없었어요, 과거에.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까지 이런 결정들을 속도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저희 판단하는 거고요. 뭐 내통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밝혀지겠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파기환송 관해서 내통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주셨고요. 이렇게 막판까지 네거티브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이유는 지지층 결집에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뭐 이번 조기 대선이 아무래도 짧은 기간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대선이면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을 두고 뭐 우리 각 정당에서도 후보를 뽑는 과정에 어떤 내부 경선도 치열하고 또 나름대로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번에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볼 땐 이번 대선은 탄핵이라고 하는 분명한 또 구도가 설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조금 어떤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주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네거티브라는 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인지 그것이 검증인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검증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네거티브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상대방 후보에게는 정치적 타격을 주고 그만큼 또 이제 뭐 나름대로 자기 진영의 어떤 표현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저는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권자들의 어떤 수준이 굉장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흔들리진 않는다. 다만 저는 이제 3명의 후보가 이번에도 보면 4명의 후보인데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그렇게 국민의 마음에 와닿는 앞으로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차기 5년을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가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마 국민들께서 느끼는 어떤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하고 계신데 참 공교롭게도 세 분 다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또 세 분 다가 또 외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국민들이 볼 때 최선의 후보를 뽑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차선의 후보를 뽑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이 투표를 통해서 또 당선되는 대통령이 좀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 5년 그렇다고 너무 이제 탄핵 심판에만 매몰되지 않는 좀 민생 위기를 조금 극복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이렇게 막판까지 설화 논란, 네거티브전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뭐 저는 큰 틀에서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거 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좀 왜 3월 9일이 아니라 6월 3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고요. 국민들이 이 부분과 관련된 판단들을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내란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내란을 극복하고 안정된 정부를 구성해야지만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구도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극적인 지지층들이나 아니면 투표를 머뭇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때에는 이런 아주 자극적인 소재가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것에 맛을 들이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은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이 아마 계속 확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핵심은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란으로 6개월 동안 고통받은 국민이 있다면 얼마만큼 그런 국민적인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후보들이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줬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다음 선거
두고라도 좀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선거운동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투표가 시작된 지 이제 3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이제 투표를 하실 분들 또 아직 결정을 하지 않으실 분도 있을 텐데 꼭 투표장에 가셔서 우리의 내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김종국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